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1강부터는 새로운 장을 바꿔서 제6장 심판과 소송에 대한 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5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상표권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었고요. 상표권 마지막 전 시간에 상표권 침해와 그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상표라고 하는 권리가 확정이 되고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특히 민사적 구제 방법과 형사적 구제 방법 두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전 시간에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6장에서는 교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도 별도의 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심판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총 4편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활동이 관리자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많은 업무의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선 시간에 드렸는데요. 상표의 사용과 상표의 활용적 측면은 관리자의 능력보다는 회사나 권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적 성격의 내용이 강하다면 앞장에서 배운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그리고 이번 제6장에서 살펴보게 될 심판과 소송 등은 반드시 권리자가 관리적 측면에서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상표권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권리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오늘 심판과 소송에 대한 제6장에 대한 강의까지를 마친다면 상표권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상표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자산관리자로서의 자질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이번 새로운 6장 심판과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처럼 이 강의에 있어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갖고 계시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심판과 소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선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법률적 조문과 그에 해당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것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지, 혹은 그러한 심판의 실익이 있는지, 그러한 소송에 착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소송에 착수를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예측이 되는지 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검토 이전에 여러분들은 실무자로서 그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 법 조문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는가를 반드시 그 기준에 의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 교재 267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교재 구성상 제6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과 소송 6장을 살펴보기 전에 관례대로 앞선 강의 제20강에서의 상표권 제5장 마지막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앞서서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내용을 전 시간에 살펴봤고요. 상표권의 침해 유형은 우리 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동일 유사한 영역에 대한 침해를 기본으로 예비적 행위에 의한 침해, 소지 따위라든지 예비적 성격의 내용을 같이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동일과 유사 영역, 그리고 예비적 행위까지도 그 침해에 대한 범주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특히 침해의 부분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특수적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앞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의 성립 요건으로서
유용한 상표권이 먼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여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범위 내 사용, 즉 지정상품 등에 해당이 되는 해당 류에 대한 유사류 정도의 범위 내용에 해당이 되어야만 그 범위 내 사용에 해당이 되어서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에 충족이 된다 할 것이고요. 또한 정당한 권원 부존재, 통상사용권자라든지 전용사용권자라든지 기타 허락을 득한 이해관계인 제조자 등의 어떤 정당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만 침해의 성립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적인 사용이나 사적인 목적이 아닌 업으로서 상업적 행위로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있어야만 침해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 상표법 제66조에서는 침해 유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침해는 이러한 경우에 유효하게 침해가 성립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침해 유형이 성립되었을 때는 어떤 구제 수단을 권리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 즉, 두 가지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사적 구제 방법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상표법에서는 침해의 금지라든지 침해의 예방에 대한 규정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손해의 배상, 그리고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2012년 개정법에서 제67조의 2조항에 신설됨으로써 법정 손해배상에 대한 제도를 현재 활발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내용에는 일반적 손해배상 규정만 존재한다면 그 이후 67조의 이 조항이 신설 추가됨으로써 현재 우리 상표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제도에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 즉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법관이 침해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합당한 내용을 판단을 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무형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사과 광고 등과 같은 신용회복 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광고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에 대한 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양심의 어떤 그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의 결정에 의한 사과 광고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민사적 청구에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서 끼친 손해는 물론이고 그 상표의 사용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이 있다면 이런 이득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요. 특히 실무적으로 가처분, 가압류, 기타 결정 등을 많이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례로 상표나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판매, 생산, 사용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형태에 대한 결정을 분쟁 발생과 동시에 신속히 청구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통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지 가처분, 방송금지 가처분, 또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에는 생산금지 가처분이나 사용금지 가처분 등 따위의 가처분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안전적 장치를 위해서 자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기타 보전 처분에 대한 것들도 실무상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기타 결정 등은 행정적 처분으로서 부당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제재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 구제 방법의 또 하나의 큰 축이 되는 형사적 구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형사적 구제 방법은 민사적 구제 방법과는 달리 당사자가 아닌 형사적 형벌권에 대한 것들을 공권력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상표권 관련된 형사적 구제는 다른 지식재산 권리와는 다르게 비침고죄, 즉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 요청이 없더라도 공공적 성격에 따른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는 순간 사법당국이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비침고죄로 다루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형사적 구제 방법에 대한 관련 조문들을 살펴보면, 먼저 침해죄, 93조에서 침해죄를 규정으로 위증죄, 허위표시죄, 사위행위죄, 양벌규정 및 몰수 등의 형벌적 제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허위표시죄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상표권의 의미를 뜻하는 알자 표시라든지 기타 등록 상표권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나 상표에 대한 사용자에게 등록 상표권을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허위 표시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침해자는 물론 법인과 대표이사 등 양벌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에 제공된 물건이라든가 사용된 불법 침해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권에 대한 침해와 이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효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회사 사정에 맞게 잘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민사적, 형사적 구제 방법에 대한 남발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소송을 야기하는 것은 회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실무자로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민형사적 구제 방법을 기초로 제6장 내용 심판과 소송에 대한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과 소송은 실질적으로는 민사적 구제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인데요. 먼저 심판 관련 우리 법에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표 관련 심판이라 하면 상표법상 존재하는 심판과 상표법상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존재 심판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적 재판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판단받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고요. 굳이 이러한 내용들까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표법상 존재하는 심판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대략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되는지, 또 이러한 각각의 심판들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인식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종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상표를 출원을 했는데 등록되지 않고 등록 거절 결정이라든가 기타 거절 결정 관련된 불복 심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 즉 출원한 내용이라든가 기타 처분 청구의 어떤 행정적 절차적 업무에 있어서 보정사항에 대한 뭔가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한다든가 이러한 결정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불복을 해당 기관에 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많이 하고 있는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이 있고요. 이 두 심판이 심판의 핵심적 양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분쟁에 있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심판에 대한 종류를 불문하고 뒷시간에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별도의 강의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정상품 추가 등록 무효 심판, 존속기간 갱신 등록 무효 심판, 상품 분류 전환 등록 무효 심판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이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심판이 되겠고요. 흔히 말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상표에 대한 3대 심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의미가 남다른 심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등 이러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4대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무효 심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상표 관련 소송의 구조를 간단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요. 상표 관련 소송의 심급 구조는 일반적 민사소송에서 갖고 있는 3심 제도와 동일한 심급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우리 1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특허심판원과 같은 특허심판원과 같은 실무적 판단에 대한 성격으로서의 1심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2심은 법률적 판단 개념의 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거의 일반 고등법원과 같은 성격의 특허법원이 2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 일반 심판에서 소송에서 3심의 최종적 판단을 하고 있는 대법원이 상표에 있어서는 마지막 최종 3심 단계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관해서도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 구조의 재판 심급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2심에서는 특허법원이라고 하는 상표에 대한 별도의 법원을 두어서 전문적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것은 1심에 대해서는 변리사 등 심판원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특허법원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소송 대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구조는 일반 범죄에 관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즉 심급 구조는 형사, 고소 혹은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고소가 아닌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견되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 사건으로 접수가 되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시작이 되든 간에 검찰이나 조사기관에 의한 기소로부터 일반 법원의 1심 성격의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일반 형사법정에 대한 동일한 구조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적 심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검찰에서의 어떤 기소와 법원 판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민사적 심결 구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무효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상 존재하는 심판 중에 무효 심판과 취소 심판 그리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갖는 의미는 가장 큰 의미로서 3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효 심판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확정되는 취소 심판과 달리 처음부터 그 상표권이나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는 근원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을 보면 형성적 성질을 갖는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요건은 주체의 경우에는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사관은 특허청 심사관의 자격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특허청 심사관이라고만 표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심판의 시기는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단
제76조 1항 등에서는 규정된 사유의 상표 등록일, 갱신 등록일, 전환 등록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 무효심판 청구의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무효심판의 범위는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지정상품마다 청구 가능하고 전체적인 무효심판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무효심판의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거절 이유와 동일한 것은 제외를 하고 정당 승계인이 아닌 자에 의한 상표의 등록이라든지 단체표장 특유의 무효사유에 해당이 되는 제23조 내에 해당이 된다든지 원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원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거절 확정된 경우에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에 대해서 즉 근원적인 내용이 무효가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그를 원인으로 추가 등록이 된 경우 당연히 무효에 대한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실무적으로 이 후발적 무효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상표 등록 후에 상표권자가 특허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권리 능력을 상실한 경우 즉 우리 특허법 제25조는 외국인의 권리 능력 조항으로서 우리 내국인이 외국인이 되었을 때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유의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표 등록 후에 조약을 위반했다든지 상표 등록 후 등록 상표가 제6조 여러분들 앞 시간에 살펴봤던 상표의 등록 요건 조항이 바로 상표법 제6조죠. 그죠? 상표법 제6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무효 심판이 대상이 되고요. 기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이 등록된 후에 그 등록 단체 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무효 심판의 사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무효 사유 이외의 사유로 무효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에서는 무효 사유는 한정 열거 사유이므로 즉 무효 사유에 대한 것들을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계약 위반이나 신의 측에 위반된 행위를 이유로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명문 규정에 의한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무효 심판의 심리와 심결은 무효 사유의 판단 시점을 경우에 등록 요건의 판단 시점 기준, 단 후발적 무효 사유는 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부 무효의 경우에는 명백한 경우 일부 무효의 심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현재의 실무입니다. 무효의 사유에는 전부에 미치는 경향도 있지만 일부의 무효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해당 무효의 사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효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황금당 사건 등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건에 대한 배경을 스스로 파악을 해보시면 굉장히 실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결에 대한 불복,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효에 대한 재불복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또 마련되어 있고요. 심결 확정의 효과,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적 효과로서 기속력, 대세효, 대세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죠. 설사 이해관계인과 당사자 간의 무효 심판이 제기되어서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효, 즉 그 상표에 관한 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사부재일의 원칙,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 상표는 없었던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표권의 부수적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판 계속 중에 상표권이 포기되어도
청구부적법 각하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1년간 타인의 출연 금지, 물론 무효 확정된 상표가 1년 이내에는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은 앞선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효 심결 확정된 상표가 인용상표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7조 1항 제7호 적용 여부, 즉 상표의 부등록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 제7조에서 명문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는 조문사항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죠. 한번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7조를 각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8조의 적용 여부, 선출원에 대한 조항이 되겠죠. 그죠? 적용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재심과 손해배상과 사용료에 대한 개념이 각 표시된 내용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무적으로 심판과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알아야 될 전문적 영역이지만 또 실무적 차원에서 실무자가 기본적 소양으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택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무효 심판에 이어서 취소 심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